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난 불이 내부에 쌓인 포장용 비닐과 종이 박스 등 대량의 적재물이 타면서 이틀째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건물 붕괴 위험이 있어서 소방과 구조 작업도 중단된 상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후보 경선 일정 연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채 이번 주말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오는 27일쯤 대권 도전을 선언하고 전국 민심 투어를 할 예정입니다. 대학생 6명이 탄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으면서 마주오던 승합차와 충돌했습니다. 승용차 뒷자리에 타고 있던 대학생 4명이 숨졌는데 경찰은 음주와 과속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코로나 피해 예술 지원금을 받아 논란이 됐던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 사업에 또 선정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원받는 금액은 6,900만 원입니다. MBN 단독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1주택자에 한해 부동산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로 확정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정책의원 총회에서 종부세 부과 기준을 공시지가 9억 원에서 공시지가 상위 2%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대화에도 대결에도 다 준비돼 있어야 한다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대외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대화에 무게 중심을 뒀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는데 MBN이 DMZ 통일 걷기 행사에 나선 이인영 통일부 장관을 만나 얘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어제 새벽 경기도 이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는 40시간, 40시간이 다 되도록 아직까지도 진화가 완료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류센터인 만큼 없는 물건이 없다고 할 정도로 많은 물건이 그것도 종이박스에 쌓여 있기 때문입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윤기란 기자, 현장은 지금은 불길이 보이진 않고 연기만 나오네요. 네, 어제처럼 밖으로 빨간 불길이 보이진 않지만 지금도 이렇게 검은 연기가 건물을 뒤덮고 있습니다. 이곳이 물류센터인 만큼 안에는 갖가지 제품에 포장용 비닐과 종이 등이 대량으로 쌓여 있는데요. 천장이 뻥 뚫린 창고형 건물 곳곳에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적재물이 많아 진화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더 이상 밖으로 불이 확산하진 않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내부 불씨가 상상 이상이라며 이런 추세라면 완진에만 이틀 이상이 걸릴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에는 어제 오전 구조 작업을 하러 지하 2층으로 들어간 경기 광주소방서 구조대장이 여전히 고립된 상황인데요. 화재 건물에 대한 안전 진단이 내일 아침쯤 이뤄질 예정이어서 안타깝게도 중단된 수색을 다시 펼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지하 2층 창고에서 정기적 요인으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현재 내부 진입은 엄두를 낼 수 없는 상황이고 건물 붕괴 위험도 있어 내부 진화가 이루어지고 나서야 정확한 화재 원인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합동 감식 역시 건물 안전 진단을 마쳐야 진행할 수 있다며 아직 시점을 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이천 화재 현장에서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방금 들으신 대로 어제 진화 작업을 하러 지하 2층으로 들어갔던 구조대장은 아직 그 생사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피 명령에 동료 대원들을 챙겼지만 정작 본인은 빠져나오지 못한 건데 당시 산소통 용량이 50분 정도가 다였다고 하죠. 많은 이들이 기적을 바라고 있습니다. 김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소방서 소속 119 구조대장 김모 소방경이 동료 소방관 4명과 함께 물류센터 지하 2층에서 진화 작업을 시작한 것 어제 오전 11시 20분쯤입니다. 초기 화재 진압으로 큰 불길이 잡힌 지 3시간 만에 또다시 불길이 살아난 시점입니다. 그러던 중 창고 선반에 쌓인 물품 더미가 갑자기 무너져 버렸고 그 순간 화염이 거세졌습니다. 상황이 급박해지자 현장 지휘부는 대피하라는 무전 명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시커먼 연기까지 쏟아져 나오면서 구조대장은 지나온 통로를 역행해 동료 대원들을 챙겼지만 정작 본인은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연소가 확대가 됐죠. 거기서 같이 탈출하는 과정에 아마 구조대장이 인솔에서 나오다가 대원들을 먼저 앞서 내보냈다고 추정을 하는 겁니다. 빠져나온 4명 중 1명은 탈진된 상태여서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구조 작업은 건물 진입이 어려워지고 붕괴 우려까지 있어 중단됐습니다. 당시 구조대장이 메고 있던 산소통의 용량은 50분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방당국은 건물 진입이 가능해지는 대로 실종된 구조대장에 대한 수색 작업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이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난 불은 처음에는 금방 꺼지는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큰 불로 번졌죠. 촘촘히 쌓여있는 어마어마한 택배 물건들이 종이와 비닐에 쌓인 채 곳곳에서 불쏘시개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천 쿠팡 물류센터에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어제 오전 5시 36분입니다. 7분 만에 도착한 소방은 곧바로 인명 대피를 끝냈고 5시 56분에 대응 2단계를 발령했습니다. 불이 난 지 2시간 43분이 지난 8시 19분, 소방당국은 초진이 다 됐다고 보고 대응 1단계마저 해제했습니다. 하지만 정오를 기점으로 연기가 다시 거세지기 시작했습니다. 오전에는 연기가 이렇게 많이 나지 않았는데 12시 넘어서부터는 전체적으로 연기가 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지하에서 뿜어져 나오는 연기는 점차 색깔이 짙어지기 시작하더니 저녁 6시쯤부터는 건물 전체로 불길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축적된 뜨거운 열기가 어느 지점을 넘어서 순식간에 불이 확산하는 플래시 오버 현상도 발생해 건물 전체가 화염에 뒤덮였습니다. 이처럼 화재가 재확산한 이후로는 비닐과 포장 상자 같은 불에 타기 쉬운 물건들이 곳곳에서 불쏘시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꼽힙니다. 또한 내부에 진입하기 어려운 물류센터의 특징도 재확산을 키운 원인 중 하나로 분석됩니다. MBN 뉴스 이재호입니다. 불이 난 이천 쿠팡 물류센터는 각종 공산품을 선구매로 모아두었다가 소비자들이 주문하면 바로 각 지역에 있는 캠프로 보내는 이른바 배송 허브입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은 빠르게 물건을 받아볼 수 있었던 거죠. 규모가 어마어마한 만큼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배송 차질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도영 기자입니다. 이천 쿠팡 물류센터는 인천, 대구와 함께 쿠팡의 3대 메가 물류센터로 꼽힙니다.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로 신선 제품을 제외한 각종 생활용품이 모이는 곳입니다. 지하 2층은 차량이 상품을 입고하는 곳이고 나머지가 물류 창고 역할을 합니다. 저층에는 판매량이 많은 생필품이, 고층으로 갈수록 상대적으로 수요가 적은 의자나 가구 등의 상품이 비치됐습니다. 판매사로부터 미리 물건을 받아 보관하다가 주문이 들어오면 각 지역 캠프로 옮겨진 뒤 소비자가 상품을 배송받는 구조입니다. 이천 쿠팡 물류센터는 수도권 서남부 지역 배송을 담당하는데 이번 화재로 경기도 이천과 여주, 용인 등에선 벌써 배송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로켓 배송은 일시 품절 상태고 일부 상품은 이틀 뒤에 일반 택배로 배송해주겠다는 안내가 붙었습니다. 쿠팡 관계자는 다른 물류센터로 배송을 분담해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화재 원인 조사는 물론 사고를 수습하는 모든 과정에서 최선을 다해 당국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전소된 물류센터를 다시 복구하는 데는 최소 수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보여 배송 차질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물류창고에서 불이 나는 건 사실 드문 일은 아닙니다. 지난해에도 이천의 물류창고에서 불이 나 38명이 숨졌고 용인에서도 불이 나 5명이 세상을 떠났죠. 스프링클러가 없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대형 화재가 반복되는 건지 강세영 기자가 알아보았습니다. 지난해 4월 경기도 이천, 이어 7월 경기도 용인. 올해도 대응 단계를 발령할 정도로 규모가 큰 창고 화재가 천안과 시흥 등에서 발생했습니다. 물류센터를 포함한 대형 창고 큰 불은 왜 반복될까? 먼저 불에 잘 타는 물건이 쌓여있는 환경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연료가 충분한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화재가 강하게 될 수는 있겠죠. 실제로 연기라든지 화염이 이제 강해서 실제로 건물 안쪽으로의 접근 자체가 이제 어려운 상황. 2013년 안성 냉동창고 화재도 가연성 물질이 많아 40일 넘게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불이 났을 때 셔터 등으로 불이 번지는 것을 막는 방화구획이 부족한 것도 원인입니다. 현행법상 물품의 보관과 운반 등에 필요한 대형기기 설비가 설치된 곳은 방화구획을 완화해 설치할 수 있습니다. 스프링쿨러가 역할을 못하기도 합니다. 공간이 넓은 탓에 화재 감지가 늦어져 불이 번진 뒤에야 작동할 수 있고 쌓여있는 물건이 물이 불길에 닿는 것을 막기도 합니다. 물류창고 같은 경우에는 대형 화재의 가능성이 높은 그런 용도 물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에 들어가는 그 물의 스프링클러와는 좀 차별화되는
좀 그 용량이 큰 그렇게 제도하는 것. 관리가 소홀한 경우도 있는데 지난해 5명이 숨진 용인 창고화재도 오작동이 잦다는 이유로 시스템을 꺼놓아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제도적 구멍과 관리 소홀로 안타까운 화재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황선입니다. 대선 후보 경선 일정을 연기하느냐 아니면 원래대로 9월에 강행하느냐.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오늘 최종 결론을 내리려고 했지만 결국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재명계 의원들과 비이재명계 의원들의 의견차가 너무 크거든요. 이재명계 측에서는 경선을 연기하면 그야말로 전면전이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김순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최고위원 회의에서 대선 후보 경선 일정을 확정하려 했지만 끝내 결론 내지 못했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당원대로 대선 180일 전에 후보를 선출하자는 입장이었지만 어제 저녁 이낙연계 설원 의원과 정세균계 김영주 의원이 송 대표를 직접 만나 반대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말 거쳐서 여러 얘기를 듣고 방법과 그 내용을 결정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 측 의원 66명이 경선 연기를 논의하자며 의원총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한 것도 변수로 작용했습니다. 후보들의 설전도 점차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경선 연기론을 내세운 상대 측 후보들을 가짜 약장수로 비유하며 비판했고 가짜 약장수들이 희귀한 동물들을 데려다가 사람들을 모아놓은 다음에 가짜 약을 팔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런 식으로 약 팔 수 없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측과 정세균 전 총리는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맞받았습니다. 과도한 표현이라고 보여지고요. 저는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의 말의 품격이 중요하죠. 그것은 과거에도 중요하고 지금도 중요하고 앞으로도 중요할 것입니다. 경선 연기 논란이 개파간 전면전 양상으로 흐르면서 당 수습을 위한 민주당 지도부의 고심도 깊어지는 모양새입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오는 27일쯤 대권 도전을 선언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그날 국민의힘에 입당하느냐? 그건 또 아직 모릅니다. 민심 투어를 거쳐 판단하겠다고 했거든요. 과거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시장에 도전할 때 지리산 종주를 하고 수염이 더부룩한 상태로 나타난 적이 있었죠.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그런 투어 방식은 과거 방식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르면 이번 달 27일 대권 도전을 선언합니다. 윤 전 총장 측 이동훈 대변인은 윤 전 총장이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 정치적 구상을 밝히고 이후 민심 투어를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심 투어는 짧게는 일주일 동안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일정으로 시장 다니며 오뎅 먹는 것처럼 보여주기식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님이 오늘 아침에 이제 민심 투어하면 국민이 짜증낼 거다라고 하는데 국민이 최대한 짜증내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민심 투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관심인 국민의힘 입당 여부에 대해선 민심 투어를 진행한 뒤 최종 판단하겠다면서도 입당을 기정사실화했습니다. 국민의힘 입당은 당연한 걸로 제가 받아들여도 될까요? 우리 청취자들이? 네, 그러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윤 전 총장 측에서는 불과 몇 시간 뒤 다른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 대변인이 국민의힘 입당 문제는 경고망동하지 않고 태산처럼 신중하게 행동할 것이라며 윤 전 총장 입장을 전달한 겁니다. 간보기 정치와 전원 정치라는 비판을 받아온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 입당을 놓고 또다시 오락가락 행보를 보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7월 대선 출마 선언설이 돌고 있는 최재형 감사원장에게 대권 도전 입장을 묻는 질문이 쏟아지자 최 원장은 조만간 생각을 정리해 말씀드리겠다고 했습니다. 부정하는 건 아닌 거죠. 신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감사원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찾은 최재형 감사원장. 최근 대권 출마설이 불거지면서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졌지만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관련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엔 법사위 소속 여당 의원들의 추궁이 쏟아졌고 최 원장은 입장을 정리해서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많은 소문과 억측이 있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 생각을 정리해서 지금 여야를 감사원장이 퇴직과 동시에 출마를 해도 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해석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직무를 마치자마자 바로 선거에 출마하고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 바람직한 현상입니까? 다양한 판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 원장이 공식석상에서 대권과 관련해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여기에 국민의힘 지도부와 정의화 전 국회의장 등 야권 인사들이 잇따라 러브콜을 보내고 있어 최 원장의 대권 레이스 참여 가능성도 더 커졌다는 분석입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당대표가 된 지 일주일 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여전히 대표 차량을 타지 않고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광주에 이어 또 두 번째로 호남을 찾기도 했는데요. 이젠 청년다움이 아닌 당대표다움을 보여주겠다는 그와 출근길부터 호남까지 우종환 기자가 함께했습니다. 배낭을 메고 생수통을 든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가 지하철역으로 걸어옵니다. 당선 일주일 된 당대표 출근길은 어떨지 따라가 봤습니다. 새벽 6시에 만난 이 대표, 일단 수면 시간이 줄었다고 합니다. 지금 한 3시간, 4시간 차죠. 밤에 일찍 못 주무시는 이유가? 일단 토론 배틀이니 뭐니 이런 거 준비하는 게 많아가지고 당무가 많아요. 당대표에게 제공되는 차량이 있는데 왜 굳이 지하철을 탈까? 원래 이렇게 살던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게 편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차피 상계동은 오래 걸려요. 차 타도. 그리고 편하실 텐데 그래도 타시면은. 불편하죠 오히려. 우리 당이 결국 차량 운전에 사람을 이렇게 많이 배치한다는 것 자체도 좀 그렇고. 당대표가 되니 알아보는 시민들은 늘었는데 난처한 일도 있다고 합니다. 동네 문제 좀 해결해라 뭐 이런 거. 이게 정당 대표면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또 생각이라서 그 국회의원보다 센 거 아니냐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사실 제가 우리 당 국회의원들한테 저희 동네 일만 봐주라고 지시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지하철 이동 시간엔 주로 뭘 하냐고 물어보자 책을 한 권 꺼냅니다. 바로 전날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받은 책입니다. 송 대표님이 제 책을 다 읽어봤다 그러니까 예의상 또 안 읽을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도착한 출근지는 용산역. 지난주 광주에 이어 두 번째 호남 방문길입니다. 앞서 시도청에 앉아서 보고받지는 않겠다고 공언한 이 대표. 무엇을 할 건지 물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현장을 가보고 눈으로 보고 느끼고 무엇보다도 또 그에 맞는 정확하고도 또 세밀한 진단을 내리는 게 정치인이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새만금 사업과 고속철도 사업 현장 그리고 군산역 일자리를 찾은 이 대표는 가는 곳마다 필요한 게 뭔지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저희가 기업 유치를 위해서 지금 기본적으로 다른 곳들 단지들에 하는 법인세나 아니면 이런 관세에 대한 특혜 외에 따로 이제 혹시 새만금에 특화돼서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지하철 출근을 고수하는 30대 당대표의 미래구상. 이준석 대표가 강조하는 실력으로 결과를 보여줄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새벽에 대학생 6명이 탄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승합차와 충돌했습니다. 이 승용차엔 6명이 타고 있었는데 이 사고로 뒷자리에 타고 있던 4명이 숨졌습니다. 정원 초과에 안전벨트를 매지 않아 피해가 더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강세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행하는 승합차 앞으로 갑자기 반대편에서 승용차 한 대가 넘어와 충돌합니다. 승합차의 엔진 덮개는 종이장처럼 구겨졌고 승용차도 측면이 심하게 부서졌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4명이 숨지고 두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 등 3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K7 차량에는 6분 타고 계셨고요. 4분 돌아가시고 2분은 중증 외상. 사망자들은 같은 학교 대학생들로 이들이 타고 있던 승용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넘어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차량입니다. 성인 5명 정원인 승용차에 대학생 6명이 탔는데요. 사망자 4명 모두 뒷좌석에 타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뒷자리에 탄 사망자 모두 정원을 초과한 탓에 안전벨트를 하지 않아 피해가 컸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한속도는 50이지만
속도 여부도 그 차량에서 그 블랙박스라든지 그 해수에서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은 승용차 운전자를 상대로 음주운전 여부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아파트 13층에서 어머니와 아들의 연인이 추락해 병원에 옮겨졌지만 이송 당시 이미 심정지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사업과 관련된 어려움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아파트 동과 동 사이에 출입 통제선이 쳐져 있습니다. 남녀 3명과 반려견 1마리가 추락한 곳입니다. 이들이 추락한 건 오후 3시쯤. 목격자들에 따르면 이들은 이 아파트 13층 부근 비상계단에서 순차적으로 떨어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가 이들을 병원으로 옮겼지만 이송 당시 이미 심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원 확인 결과 이들은 연인 사이인 30대 남녀와 30대 남성의 어머니인 50대 후반 여성으로 강릉이 아닌 서울 거주자로 알려졌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30대 여성의 휴대폰에서 30대 남성의 사업과 관련된 어려움과 관련된 내용과 지인들께 미안하다는 내용이 들어있는 점으로 보아 경찰은 이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강릉에서의 동선을 비롯한 정확한 사망 동기 등을 추가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수영입니다. 공원에서 외국인 남성을 쫓아가며 2m 가까이 되는 긴 장대를 위협하고 폭행한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술에 취한 것도 아니고 정신병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외국인이 쓰레기를 버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랬다고 합니다. 김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남성이 긴 나무 막대기를 들고 무술을 하는 것처럼 자세를 취합니다. 외국인 남성이 뒤돌아서자 슬금슬금 다가가더니 벼랑간 기합 소리를 내면서 장대를 휘두릅니다. 피해자가 의자를 방패 삼아 막아보지만 배와 얼굴을 장대 끝으로 찌르려고 달려듭니다. 지난 15일 밤 11시쯤 서울 용산구의 한 공원에서 외국인 남성을 위협하고 장대를 휘두르며 쫓아가 폭행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싸우는 소리가 들려서 보니까 막 그 소리를 지르고 영어로 막 욕을 하면서 제주도 않는 콩글리시 같은 걸로 막 욕을 하던데 가로수에 있는 그 나무를 그 사람이 갑자기 뽑아갖고 막 휘두르면서 위협을 했어요. 해당 남성은 이런 나무지지대를 뽑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이곳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피해자는 미국인 교직원으로 공원 벤치에 앉아 있다가 봉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대를 휘두른 남성은 쓰레기를 버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술을 마셨거나 정신병력이 있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해당 남성을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해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민영입니다. 지난해 2차례 전시회 지원금을 받아 논란이 일었던 문준용 씨가 6,900만 원 상당의 지원 사업에 또 선정이 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절차가 정당한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그래도 대통령의 아들인데 다른 예술인들에게 또 박탈감을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시선이 엇갈립니다. 조희루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해 파라다이스 문화재단과 서울시로부터 각각 예술지원금 3천만 원과 1,400만 원을 지원받아 논란의 중심에 섰던 문준용 씨. 당시 문 씨는 SNS에 직접 해당 작품을 공개하며 기획의 유망함을 인정받아 많은 예산을 확보해 높은 품질로 만들었다며 이게 예술지원금의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공모한 2021년 예술과 기술융합 지원 사업에서 문 씨가 6,900만 원의 지원금 대상자로 또 선정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해당 사업은 예술을 과학기술과 접목한 새로운 창작을 지원하는데 아이디어 기획 구현, 기술개발 및 창제작, 우수작품 후속 지원 등 세 유형으로 세분화했습니다. 이 중 기술개발 및 창제작에는 102명이 지원했는데 준용 씨를 포함해 24명이 선정됐습니다. 문 씨의 작품명은 어그멘티드 섀도우 빛을 쫓는 아이들. 앞서 2차례 지원금을 받은 작품과 비슷한 개념의 작품으로 보입니다. 예술지원금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일부 예술가들 사이에선 다른 목소리도 나옵니다. 완전
박탈감이 들죠. 나한테는 이제 기회가 없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죠. 문예위 측은 사업 목적과 심의 규정에 맞게 선정했다며 형평성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조희로입니다. 키워드로 살펴보는 픽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산업부 길기범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키워드 뭡니까? 네, 첫 번째 키워드는 또 유료화입니다. 어디 얘기입니까? 네, 바로 구글 얘기인데요. 예. 구글이 최근 국내 주요 대학들에 무료로 제공하던 무제한 메일 저장 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내년 7월부터 각 대학별 기본 제공 저장 용량을 100TB로 제한한다고 공지하면서 추가로 사용하려면 돈을 내라고 언급했습니다. 원래 무료니까 얼마든지 쓰세요라고 사용을 장려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돈 받는다고 하면 대학들 참 난감해지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구글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학교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경희대 등 50곳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서울대의 경우는 지난 5월 7,000TB를 사용하고 있었고 고려대 역시 6,000TB를 넘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이 확산하면서 고용량 수업 영상과 자료 등을 클라우드 서비스에 올리는 경우가 많아서 더 난감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7,000TB를 쓰는데 100TB까지만 쓰고 그 이상은 돈을 내라니까 정말 힘들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대학들이 구글에 뭐 항의를 하거나 마땅한 대책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까? 네, 처음 서비스 도입 당시부터 구글과 정식으로 계약을 맺은 게 아니라서 갑자기 유료로 정책을 바꾼 것에 대해 항의하거나 별도로 협상을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일부 대학에선 교수와 학생들에게 개인 자료는 가급적 다른 서비스를 사용해달라는 등의 요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성원들한테는 개별적인 그 사용 용량을 좀 줄여달라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퇴직 교원이나 지금 졸업생들 같은 경우는 계정이 삭제될 거다. 이런 걸 안내를 한 상태입니다. 구글이 이렇게 그냥 편하게 쓰고 있었던 걸 유료화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네, 맞습니다. 구글은 이번 달부터 서비스 약관을 업데이트하면서 모든 유튜브 영상에 광고를 붙이기로 했었죠. 광고가 보기 싫은 이용자들은 돈을 내고 프리미엄 서비스를 가입하라는 취지입니다. 이 밖에도 클라우드 서비스인 구글 포토를 유료화하고 앱스토어 결제 수수료도 인상하기로 한 상황입니다. 플랫폼 시장에서의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해 이용자들에게 부담을 안긴다는 비판은 피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원래 줬다 뺏는 게 제일 나쁜 건데 소비자들 배신감이 클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 뭡니까? 네, 두 번째 키워드는 MZ세대들의 반발입니다. 어디 얘기입니까? 네, 지난 14일 국내 완성차 3사 노조가 국회 청원 게시판에 정년을 연장해달라는 청원을 올렸습니다. 60세인 정년을 국민연금 수급 시기에 맞춰 최대 65세로 늘려달라는 요구입니다. 그러자 하루 만에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반대 글이 올라왔는데요. 자신을 완성차 3사 중 한 곳에 다니는 MZ세대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정년 연장은 청년 실업을 더욱 야기하는 반사회적 정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기성세대와 MZ세대의 정년 연장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자동차 업계뿐 아니라 노동계 전반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또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MZ세대들의 또 반발이 들려오고 있던데 그 얘기는 없습니까? 네, 서울교통공사에서 어제 벌어진 상황인데요. 네네네. 직원들이 책상을 펼쳐놓고 공부를 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가 민간 위탁 콜센터 상담사 130여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논의에 착수하자 MZ세대 직원들이 침묵 시위에 나선 겁니다. 건강보험공단 역시 고객센터 직원들의 정규직 전환을 논의 중인데 MZ세대 직원들의 반발이 거센 상황입니다. 이번 일도 그렇고 지난번 왜 대기업에서 성과급 나눠줄 때도 그렇고 MZ세대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공정이에요. 공정하게 해달라. 네, 맞습니다. MZ세대 직장인들이 반발했던 사례들을 보면 항상 공정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올해 초 SK하이닉스부터 시작됐던 성과급 액수 문제 당시에도 MZ세대들은 성과급 산정 기준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임원들은 높은 연봉을 가져가면서 자신들의 성과급은 소폭 인상한다는 게 공정하지 않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번 콜센터 직원 정규직 전환 문제 역시 MZ세대 직원들은 시험을 보고 어렵게 합격했지만 이런 과정 없이 정규직이 된다는 것에 반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치열한 입시 경쟁도 그렇고 이전 세대에 비해서 엄청난 이제 취업 경쟁을 뚫고 이제 들어왔다라는 식의 그런 자기 위치에
누군가가 자기 못지않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온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저항감을 보입니다. 기성세대들이 고용 안정성을 중요시했다면 MZ세대들은 공정이나 합리성을 가장 중요시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 얼마나 힘들게 노력해서 왔는데 또 그냥 똑같이 될 수는 없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해도 됩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뭡니까? 네, 마지막 키워드는 미국 콜린 태권도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했던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미국의 유명 오디션 프로그램 아메리카 갓 탤런트에 출연한 세계 태권도 연맹 시범단이 지금 화제인데요. 시범단은 방송에 출연해 발차기와 격파 시험 등 화려한 태권도 퍼포먼스를 약 3분 30초 동안 선보였습니다. 공연이 끝나자 심사위원들은 모두 기립박수를 쳤고 방청석에서도 한참 동안 환호성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방송 이후 유튜브에 올라온 퍼포먼스 영상은 조회수가 이틀 만에 500만 회를 넘었다고 합니다. 한편 시범단은 심사위원회 본선 직행권을 받아 추가 예선 없이 8월 초에 열리는 본선 준결승전에 참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거 보는데 소름이 다 끼치더라고요.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6살 아이에게 밥을 우겨놓고 삼키지 않으면 허벅지를 밟거나 바닥에 내동댕이 친 울산 어린이집 교사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교사의 엄마이기도 한 어린이집 원장은 뒤늦게 무릎을 꿇었지만 피해 부모들의 울분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박상호 기자입니다. 어린이집 교사가 숟가락을 아이 입에 억지로 집어넣습니다. 아이가 밥을 삼키지 않자 일어나 다리를 밟아버립니다. 아이의 뒷덜미를 잡고 바닥에 던져 아이의 머리가 책상 모서리에 부딪힌 적도 있습니다. 영상 속 6살 아이가 당한 학대 피해만 100건이 넘습니다. 다른 피해 아동도 14명 더 있었습니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20대 가해 교사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교사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다른 교사와 원장은 각각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받고 도망치듯 법원을 빠져나갔지만 피해 부모들에게 붙잡혔습니다. 내 새끼한테 사과하라고! 원장님한테 사과하지 말고! 실형이 선고된 가해 교사의 엄마이기도 한 원장은 뒤늦게 부모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제서 무릎 꿇어? 부모들은 용서할 마음이 없습니다. 가해자들이 자기들이 저지른 죄에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움직일 것입니다. 앞서 가해 교사 2명에 대해 각각 징역 7년과 3년을, 원장에겐 벌금 5천만 원을 구형한 검찰은 항소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건물 붕괴 참사와 관련해 경찰이 불법 하도급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강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재개발 조합 사무실은 물론 5.18 구속 부상자회 사무실 등 11곳을 압수수색한 겁니다. 철거비만 120억 원이 들었다는데 이 돈이 어디로 어떻게 흘러들어갔나를 추적하는 겁니다. 정치훈 기자입니다. 경찰이 상자를 들고 재개발 조합 사무실에 들어갑니다. 사무실 앞 비닐봉지에는 파쇄한 것으로 보이는 종이 뭉치가 발견됩니다. 한참 뒤 압수한 서류로 보이는 상자 4개를 들고 나옵니다. 현상 관련 서류나 조합장 관련 서류도 압수하셨어요. 같은 시간 광주동구청에서도 경찰이 문건을 살피고 압수 서류를 챙깁니다. 붕괴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오늘 오전 조합 사무실과 구청, 노동청 등 10여 곳을 동시 압수수색했습니다. 미국으로 도피한 문홍식 전 5.18 구속 부상자회장이 속했던 단체 사무실도 포함됐습니다. 경찰은 압수한 서류를 분석해 철거 계약 과정의 불법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학동 재개발 구역의 전체 철거비는 120억 원가량. 이 가운데 일반 철거비 70억 원은 현대산업개발과 한소를 거쳐 백솔로 내려오면서 서류상 20억 원쯤 계약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3분의 1 이하로 줄어든 겁니다. 나머지 성면 해체와 지정물 철거 역시 조합이 한솔과 계약하고 다시 백솔에 제야도급을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현대산업개발은 제야도급이 없었다고 했지만 브로커 개입 등 다양한 불법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습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14명을 입건해 관련 조사를 이어가고 있지만
입건 대상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MBN 뉴스 정춘우입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첫 대외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김 위원장은 대화와 대결 모두 준비하라고 했는데 대결을 강조했지만 어쨌든 처음으로 대화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특히 성김 미 대북 특별대표의 방한을 앞두고 나온 메시지라 더 눈길을 끕니다. 이수아 기자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발언은 어제 열린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나왔습니다. 평화적 환경과 국가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담보하자면 대화에도 대결에도 다 준비되어 있어야 하며 특히 대결에는 더욱 빈틈없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올해 초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뒤 처음 나온 북한의 대외 메시지입니다. 대결 준비를 강조하고 있지만 이는 대내용 메시지 성격이 강하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김 위원장이 직접 대화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점이 눈길을 끕니다. 북한 내의 주민들을 실망시키지 않으면서 뭔가 여지를 조금 남겨줘야 되는 거죠. 잘 가려면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는. 전원회의가 마무리되면 대남, 대미 담화를 통해 더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김 위원장의 발언을 두고 통일부는 대화와 협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반도의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키는 가장 좋은 길은 대화와 협력에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특히 성김 미국 대북특별대표가 내일 방한해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대화에 참여하는 만큼 미국의 대북 메시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MBN 뉴스 이수아입니다. 지금 남북 접경지에서는 DMZ 통일 걷기 행사가 나흘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침 오늘 조금 전에 들으신 대로 북한의 대외 메시지가 나오기도 했죠. 오늘 뉴스피플에서는 조경진 기자가 이 행사에 참여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을 만나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하고픈 그의 메시지를 들어봤습니다. DMZ 통일 걷기에 걷기 마니아로 유명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등판했습니다. 이 장관은 사흘 동안 참가자들과 함께 걷고 텐트에서 잠을 자며 평화와 통일을 되새기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 길을 걸으면서 내 마음의 평화도 찾고 또 이렇게 분단된 냉전 상태 속에서 우리 결의에 갈라진 삶 이런 것들을 치유하고 우리 삶의 평화도 찾아나가는 이런 과정이 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장관은 국민 누구나 통일 걷기를 꼭 한 번은 해봤으면 좋겠다고 추천합니다. 저는 100견이 불여 일보다 이런 생각을 해요. 100번 보는 것보다 한 번 걸어보는 것이 더 소중하다 이런 생각을 늘 하거든요. 이 길을 걸으면서. 이 길을 걸으면 걷는 것 그 자체로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스스로 알게 되는 평화가 있고요. 86세대를 대표하는 정치인으로 통일부 장관까지 맡아 기대가 컸지만 다음 달 취임 1년을 맞는 이 장관은 아쉬운 마음이 더 큽니다. 북한에 거듭 대화 재개 메시지를 보내는 이유입니다. 군사적인 긴장을 통해서 그 대화 협상의 유리한 고지를 만들려고 하지 말고 냉면상을 잘 차리고 대화 협력의 길로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하고 싶어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공개적으로 식량난을 인정한 것에 대해선 우리 정부의 인도적 지원이 가능하다고도 말했습니다. 저는 좀 염려하고 또 걱정하는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또 북이 의사가 분명하다면 우리가 그런 식량이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이렇게 협력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주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남북관계 개선의 첫 단추로는 조건 없는 연락 채널 복원을 꼽았습니다. 이를 위해 코로나19 등 상황을 감안한 화상회담 시스템도 만들었습니다. 판문점에 나가 있는 우리 연락관하고 화상회담을 시연해 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통일부 장관입니다. 네,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유의 집입니다. 연로한 이산가족을 위한 비대면 상봉 시스템도 구축했습니다.
화상상봉 시스템도 저희는 갖춰놨고요. 그리고 그것도 좀 어려우면 영상 편지 이런 것들을 교환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저희가 준비해 놓은 상태고요. 또 영상 기록을 담아서 혹시 세상을 먼저 떠나시더라도 남은 가족들이나 친척들에게 그런 그 소식이나 이야기들이 전해질 수 있는. 북한에 대한 세대별 인식차가 발생한 현실을 고려해 MZ세대의 특성에 맞춘 통일 접근법의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어떤 당위나 강요에 의해서 평화나 통일을 생각하기보다는 내 삶에 어떤 유익함이 있는 건지 또 평화나 통일이 내 삶을 어떻게 더 좋게 변화시킬 것인지 그런 의미나 동기부여 이런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가 평화와 통일로 접근해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다. 지난해 9.19 평양 공동선언 2주년을 앞두고 판문점을 찾아 북쪽을 향해 손을 흔들었던 이 장관.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며 이 장관은 남북관계의 진전을 희망했습니다. 시간은 좀 걸렸고 또 앞으로도 걸리겠지만 저는 제가 북쪽을 향해서 손을 흔들었던 그것에 대한 답이 북에서 왔으면 좋겠어요. 다시 우리의 역사 바퀴가 굴러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대합니다. 뉴스피플 조경진입니다.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할 때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직제 개편안이 검찰의 반발에 부딪히자 결국 박범계 장관이 한 발 물러섰습니다. 장관 승인 부분을 삭제했는데 내용을 뜯어보면 대신 검찰은 총장 승인을 받아야 하고 경제 고소 사건만 수사할 수 있게 해서 직접 수사를 크게 제한했습니다. 검찰총장을 아래 두고 있는 법무부 장관에겐 크게 다를 바 없는 거죠. 박 장관이 통 크게 양보한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도 않은 겁니다. 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검찰 직제 개편안의 핵심은 검찰의 직접 수사 제한입니다. 이 수사권 개혁의 그 연장선상에서 구체적으로 사법 통제와 인권 보호라는 그러한 취지에 맞도록 세부적인 조정을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고요. 앞으로 6대 범죄 수사는 반부패 수사부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부도 6대 범죄 가운데 경제 고소 사건은 수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보이스피싱과 같은 민생과 직결된 경제 범죄는 형사부에서 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대검의 요청을 일부 받아들인 겁니다. 반부패 수사부가 없는 일선 검찰청은 형사부가 하되 총장 승인을 받아야만 6대 범죄를 수사할 수 있습니다. 가장 논란이 됐던 소규모 지청에 대한 법무장관 수사 승인은 삭제하고 대신 총장 승인 단서를 달았습니다. 결국 검찰이 6대 범죄를 수사하려면 총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검찰 안팎에선 정치적으로 민감한 장관 승인 조항은 삭제됐지만 결국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대폭 축소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검찰 관계자는 법률에 보장된 6대 범죄 직접 수사 권한을 제한한 것이라며 권력형 비리 수사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법무부는 또 부산지검 강력범죄 형사부에 반부패 수사 기능을 더해 반부패 강력수사부를 두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6박 8일 동안의 유럽 순방을 마치고 오늘 귀국했습니다. 청와대 박수현 국민소통수석과 함께 이번 순방에 대한 평가 또 국정 현안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G7 정상회의에 초대가 된 겁니다. 예. 이번 회의에서 얻은 최대 성과는 뭐가 있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G7이라고 하는 선진국 의사결정 구조에 2년 연속 저희가 초청국으로 초대받았다는 것이죠. 네. 작년에는 초대를 받았지만 회의가 열리지 못했습니다. 코로나로. 예. 그렇습니다. 올해 영국에서 열렸는데 통상 어떤 때는 초청국이 한 20개국까지 된 때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4개 나라만 초청이 됐거든요. 네. 그리고 영국과 관련된 영연방 국가 나머지 3개국을 제외하면 사실상 한국이 유일한 초청국이 아니냐 이렇게 제가 주장을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2년 연속 그렇기 때문에 G8으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거기에 참석했던 G7 정상들의 뭐 여러 덕담 수준을 넘어서는 그런 평가, 우리 대한민국의 위대한 방역과 백신 또 경제 발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면서 굉장히 대한민국 국민의 어떤 자부심을 높이는 그런 성과가 있었고 특히 내년에도 저희가 백신을 확보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올해만이 아니라. 그렇죠. 변이도 계속 나오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아스트라제네카를 비롯한 또 큐어백사의 이 백신 회사 CEO들을 만난 것은 그러한 백신 확보의 안정성을 올해보다 더 강화한 그런 백신 외교의 측면이 있다. 이렇게 백신 평가합니다. 외교. 예. 그 중요하죠. 그런데 그 지금 A씨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G7 정상회의에서 이 사진이 나왔어요. 예. 아니 왜 손가락질을 하는 겁니까? 좋게 말하면 지목하고 있는 거고. 네. 왜 저런 거죠? 예, 굉장히 재미있는 것인데요. 네, 우리 대통령을 지금 지목하고 있어요. 이게 확대 정상회의에 의장국인 영국의 존슨 총리가 가운데 앉아 있고 네. 왼쪽에 바이든 대통령 그리고 오른쪽에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앉아 있는 실질적으로 방역 성과를 인정하기 때문에 제일 세션의 주제인 보건 세션에 저렇게 앞에 헤드 테이블처럼 초청을 받은 의미가 있고요. 지금 이 장면은 뭐냐면 제일 먼저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도 최상이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G7에 오니 G7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존슨 총리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 한국은 방역에서 세계 모범 국가다. 1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거기 서 있는 그 구테레스 유엔 사무총장이 한국은 정말 대단해요라고 이야기를 했고 지금 마크롱 대통령이 여러분 모두 그렇게 똑같이 생각하시는군요. 요게 요 대화의 장면인데 뭐 저희가 이런 문제를 자화자찬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은 저희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정상들의 입으로 확인된 대한민국의 위상이고 이 방역이 뭐 문재인 정부가 잘했다 이런 취지보다는 대한민국 국민의 위대한 헌신과 희생 그리고 모든 공무원 의료진들의 헌신에 이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이루어낸 이 위대한 자부심은 저희가 앞으로 자신감으로 바꿔가면서 대한민국 코로나를 극복하고 대한민국 역사를 앞으로 발전시키는 그러한 현재 위치를 보여주기에 충분하다. 저는 그렇게 사실 생각합니다. 저 사진이 또 일본에서는 우리 스가 총리는 뭐냐 이런 얘기로도 막 발전이 됐었습니다. 지금 일본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사실 한일 정상이 뭐 정식은 아니더라도 잠깐은 만날 줄 알았거든요. 네. 그런데 그냥 일방적으로 일본 측에서 취소해버렸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굳이 우리가 대통령이 도쿄올림픽 갈 필요가 있을까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보편 타당한 어떤 그런 가치를 지향하는 그런 국민이고 나라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늘 열린 자세로 이 평화올림픽에 대해서 그런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고 또 도쿄올림픽에 참가하기 위해서 저도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한일 간에는 많은 문제들이 늘 있어 왔고 현재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품격 있는 외교로 잘 극복하면서 어떤 올림픽, 외교부는 이미 도쿄올림픽이 성공하기를 바란다는 그런 소망을 이야기한 적이 있거든요. 네, 있었죠. 그래서 앞으로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일본의 관방장관이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일본 요미우리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이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외교 협의관에 있었던 이야기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 저런 것들이 공개되는 것은 품격 있는 외교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일일이 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이고요. 그런데 우리는 일본 측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언제는 또 뭐 죽창가를 부르면서 일본을 배척하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또 뭐 그렇게 뭐 만나자고 오는 거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뭐 저희도 할 수 있고 일본도 할 수 있는 것인데요. 어쨌든 일본과의 관계는 과거는 과거대로 또 미래와 발전은 발전대로 그렇게 투트랙으로 가는 것이 저희 정부의 열려있는 일관된 자세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투트랙으로 가는 것. 이번에 방문하신 곳이 또 오스트리아와 스페인을 가셨는데 그렇습니다. 사실 거기서는 뚜렷한 현안이 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오히려 폴란드나 체코는 사실 수십조 원 그 원전 시장이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곳에 가서 우리 대통령이 약간 좀 길을 깔아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아쉬움도 있긴 해요. 체코 같은 나라는 이미 그런 정상회담을 했죠. 했고 이번에 오스트리아와 스페인을 가신 것은요. 2019년에 오스트리아의 크루츠 총리와 그다음에 스페인의 펠리페 6세 국왕이 국빈 방한을 하셨습니다.
하셨으면 당연히 저희가 답방을 그러니까 하는 것이 답방하고, 원칙인데 예, 또 작년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전혀 대면 외교를 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이제 답방을 한 것인데 오스트리아는 내년에 수교 130년이 되는 나라이고요. 지난 129년에 앵커님도 처음 들으셨을 것 같은데 우리 정상이 방문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네, 네, 그렇다고요. 129년 만에 방문이고요. 그다음에 스페인 역시도 답방이면서 우리 국민이 잘 모르시는 사실인데 스페인은 세계 건설 수주의 강국입니다. 세계 2위인데 거기에 우리 대한민국과 스페인이 합작을 해서 공동으로 제3국에 진출하는 성과를 많이 거두고 있거든요. 이러한 답방이기도 하면서 이러한 어떤 역사적 또 경제적 이런 성과를 충분하게 거둔 그러한 회담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양국의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성과를 이룬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요즘에 젊은이 돌풍이 불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이준석 돌풍이 불고 있었고, 네. 그래서 여당에서도 송영 대표가 얼마 전에 청년 특임 장관 얘기를 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그 민주당에서는요, 집권당으로서 이 대학생 청년의 현실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가를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동안에 청와대에서 청년 비서관 자리도 만들어서 그동안 제가 수석이 돼서 가서 그 회의에 참석을 해보니까요. 예. 굉장히 많은 성과들을 이제 축적을 해서 제도화해서 발표하는 일이 이제 남아 있거든요. 거기에 바로 이제 청년 특임 장관의 신설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 많이 논의가 돼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준비해왔던 정책과 이런 것들을 제안을 하면서 특히 여당의 대표가 국회 연설을 통해서 제안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하면서 그런 것들이 우리 청년들에게 어떤 희망이 있는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통로가 되기를 저희도 함께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관 한 자리가 더 생길 수 있을 가능성이 커진 거네요. 아마 여당 대표가 국회에서 제안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것들은 여러 대안으로 항상 논의가 돼왔던 것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뭐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과 함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1주택자에 한해 부동산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종부세는 상위 2% 주택으로 양도세는 비과세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하기로 했고 주택 임대 사업자 제도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3시간이 넘는 의원총회를 거쳐 결국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완화에 대해 결론을 냈습니다. 양도소득세 부과기준 상향안과 종부세 2% 기준안은 과반 이상을 득표한 다수안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오랜 논란을 결론 짓기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김진표 위원장은 부동산 특위가 제안한 종부세와 양도세 완화안이 의원 82.25%가 참여한 표결에서 과반 이상의 찬성을 얻은 겁니다. 부동산 특위에서는 종부세 부과 대상을 현재의 공시지가 9억 원에서 상위 2%의 주택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이번 부동산 특위에 대해서 적극 지지한다는 발언을 했는데요. 4.7 보궐선거에 우리가 패배할 수밖에 없었다. 이 재산세가 워낙 높았고 또 하나는 이제 종부세에 해당되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하지만 강경파에서는 전국 무주택자가 44%로 이들의 분노를 헤아려야 한다며 종부세 면세 대상은 9만여 명뿐이라고 부자 감세가 될 것이라고 꼬집어왔습니다. 우리 안 찍는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우리 대선 주자도 다 반대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종부세 완화 부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에 대해선 특위는 비과세 기준을 실거래가 9억에서 12억으로 높이는 완화안을 제시해왔고 역시 통과됐습니다. 또 오락가락한다고 비판이 많았던 주택임대사업자 제도와 관련해서도 정부 측과 원점 재검토로 입장을 정리했다고 고용진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Go back to Dallas, Agent Mueller, and dig. Or we're going to find out along with the rest of the country when it's too late.
TV 드라마로도 널리 알려진 X파일은 FBI 특수요원 2명이 파일 넘버 X로 시작하는 외계인과 각종 초자연적인 현상을 다루죠. 1987년 직선제 이후 우리 대통령 선거는 X파일이 좌우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2002년 대선을 앞두고 터진 김대엽 X파일이었죠. 김 씨는 병역비리 민간 수사관이라는 신분과 구체적인 정황 자료로 이회창 낙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훗날 명예훼손과 무고로 실형을 선고받지만 이미 버스는 떠난 뒤죠. 그런데 요즘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X파일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현재 중앙지검에서 장기 수사 중인 윤 전 총장 부인이나 장모와 관련된 그런 얘기가 아니라 검사 윤석열 그 자체에 대한 거라고 하죠. 예를 들면 특정 재벌과 관련된 사건을 너무 덮어줬다 이런 식으로요. 여기에 집권당 대표가 윤석열 파일을 차곡차곡 준비하고 있다.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에 입당하면 내부 검증 때 수많은 상처를 입고 탈락할 수 있다고 했고 이 X파일이 야당에서 도운다는 소문도 있으니 누가 X파일을 만들었는지 진짜 있기는 한 건지 아니면 없으면서 있는 것처럼 부풀려서 내분을 유도하는 건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청나라가 망할 무렵 얼굴 두껍고 속 검은 역사적 인물들을 연구한 후흑학이 나왔는데 이에 따르면 난세에는 정의나 양심보다는 후흑이 승리할 때가 더 많았다고 합니다. 윤 전 총장은 전혀 거리낄 게 없다고 하지만 공격자 측에선 정치 초년생이자 대권주자 1위인 윤 전 검찰총장의 X파일이 성공하면 대박이고 실패해도 별 손해가 없으니 그야말로 해볼 만한 게 되겠죠. 대통령 선거는 한국의 미래가 걸린 만큼 혹 X파일이 있다면 음지에서 부풀리지 말고 당장 공개해서 떳떳하게 검증받게 해야 합니다.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후흑과 이관계가 판을 치는 낡은 공작 정치가 존재해서야 되겠습니까? 김주아의 그런데 오늘은 정치인과 X파일이었습니다.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가 지난주 투자 유의로 분류했던 25개 종목 가운데 24개를 무더기로 퇴출했습니다. 게다가 해외에선 $60에 거래되던 한 가상화폐가 하루 만에 너도 나도 팔지에 나서면서 $0, 그야말로 빵원이 됐습니다. 박유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가 지난 11일 유의 종목으로 지정했던 25개 코인 가운데 24개에 대해 상장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일주일 전 기습 정리의 후폭풍이 가시기도 전에 재차 대거 퇴출에 나선 겁니다. 저는 이거 항상 늘 해왔던 거예요.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안전한 디지털 자산들만 거래될 수 있도록 항상 관리하고 있고 해서 적극적인 소명에도 폐지를 피하지 못한 가상화폐 발행사 측은 소송을 포함한 다양한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소명 자료를 충분히 납득할 수 없었다. 이제 그게 다예요. 상장 폐지 소송 무효 가처분 소송 우선 진행한 상황이고요.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금 앞으로 더 취해 나갈 예정입니다.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 가상화폐 시장이 극심한 조정기에 접어들면서 코인 가치가 하루아침에 증발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아이언 티타늄 토큰 타이탄이란 코인은 $60대에 거래되다가 하루 새 $0대로 급락했습니다. $1가량에 거래되던 게 60배 가까이 이상 급등하자 매물이 나오기 시작했고 이후 투매로 번지며 가치가 제로가 됐다는 분석입니다. 사상 초유의 코인판 뱅크런, 코인런이 발생한 건데 코인 정리가 한창인 국내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만큼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릅니다. MBN 뉴스 박영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남자 농구 대표팀이 아시아컵과 도쿄올림픽을 향해 험난한 여정 중인데요. 처음 태극마크를 단 대학생 이현중과 고교생 여준석의 거침없는 활약을 보며 힘을 얻고 있습니다. 전남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대학농구에서 뛰는 이현중이 처음으로 태극마크를 달고 경기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장기인 석점슛은 물론 큰 키에도 빠른 스피드를 겸비해 상대 수비진을 흔들었습니다.
특히 필리핀과 경기 종료 직전 극적인 동점 석점 슛을 성공하며 해결사 능력도 뽐냈습니다. 넘치는 자신감, 두둑한 배짱을 앞세워 첫 국제대회에서도 전혀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인도네시아전에서는 1분 동안 무려 3개의 석점 슛을 퍼부으며 팀 내 두 번째로 많은 21득점을 올렸습니다. 경기 중 윈드밀 덩크를 꽂을 정도로 탄력과 기술이 뛰어난 여준석은 고교생 신분으로 역대 6번째 성인 국가대표팀에 발탁됐습니다. 인도네시아전에서 데뷔전을 치른 여준석은 키 2m 4cm의 큰 키에도 정확한 외곽슛 능력을 뽐냈습니다. 배우 서강준을 닮아 훈훈한 외모까지 갖춘 여준석. 길지 않은 출전 시간에도 12.4리바운드를 기록했습니다. 형들 사이에서 최고의 존재감을 보인 이현중과 여준석의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됩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주말에는 다시 기온이 올라 더워집니다. 이번 주말 서울은 30도 안팎의 초여름 더위가 나타나겠는데요. 비가 오면서 한낮에도 21도 선에 머물렀던 서울은 오늘과 달리 내일은 28도까지 오르겠고요. 모레는 30도 선까지 오르겠습니다. 그만큼 일교차도 큰 폭으로 벌어집니다. 서해안을 따라서는 내일 아침까지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많겠는데요. 안개가 짙어서 이슬비로 기록되는 곳도 있겠습니다. 또 맑은 하늘에 주말 동안 전국적으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올라서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아침 기온 오늘과 비슷해서 선선한 편입니다. 남부지방은 한낮에 광주 29도까지 오르겠고요. 대구 30도, 창원도 29도로 오늘보다 3도에서 7도가량 기온 높아 덥겠습니다. 동해안 지역 종일 하늘이 흐릴 것으로 보입니다. 일요일에도 대체로 맑은 하늘 예상되는데요. 월요일에는 강원에, 화요일에는 중부지방을 따라 비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